한국은 절대 서명하지 않겠습니다. 2025년 9월 워싱턴 DC의 한 회의실에서 김현수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측 협상단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서명만 하면 되는 15% 관세 협정서가 놓여 있었지만 그는 펜을 들지 않았습니다. 같은 조건으로 일본과 EU는 이미 몇 달 전에 서명을 마친 상태였죠. 하지만 한국만은 달랐습니다. 국제경제 전문기자 마이클 앤더슨은 20년간 무역 분쟁을 취재해왔지만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왜 서명을 거부하는 걸까? 그는 처음에는 한국의 완고함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이 정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모든 것은 2025년 4월 3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향해 관세 폭탄을 선언했던 것입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으로 그동안 무관세 혜택을 누려온 한국에게는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었죠. 하루아침에 0%에서 25%로 뛴 관세는 한국 자동차 업계를 직격했습니다. CNN, BBC, 로이터가 일제히 한국 경제 비상사태를 보도했고 전 세계 증시가 요동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울의 온라인 커뮤니티는 예상과 달리 침착했습니다. 분노나 절망 대신 냉정한 분석과 토론이 이어졌죠. 이미 예상했던 일이다. 차분하게 대응하자는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미국은 각국에 같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춰주는 대신 막대한 투자를 약속하라. 영국이 가장 먼저 손을 들었고 일본도 5,500억 달러 투자를 약속하며 7월에 서명했습니다. EU 역시 6천억 달러를 내걸고 합의했죠. 이제 한국만 남았습니다. 과연 한국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다른 나라들처럼 조건을 받아들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길을 택했을까요? 그 결과는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고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사건들이 연달아 터지게 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이클 앤더슨입니다. 워싱턴 현지에서 취재를 시작했을 때 저는 솔직히 미국의 입장에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너무 고집스럽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협상 내막을 파헤치면서 제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관세 부과는 갑작스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2025년 1월 트럼프 행정부는 새로운 무역 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웠죠. 해외 기업들에 대한 투자 확대를 요구하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였습니다. 3월부터 각국 정부의 비공개 협상안이 전달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고 저도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협상의 핵심은 겉보기와 달랐습니다. 첫째,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춰주는 것은 표면적인 혜택이었습니다. 둘째, 향후 10년간 대규모 미국 투자를 약속해야 했는데 이 투자의 조건이 문제였죠. 셋째, 주요 사업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을 확대한다는 명목하에 사실상 의사결정권 일부를 양보해야 했습니다. 각국의 반응을 지켜보면서 저는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영국은 5월에 가장 먼저 협상을 타결했지만 그 대가로 상당한 주권적 양보를 해야 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더욱 심각했죠. 7월 23일 합의에 도달했지만 5,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해야 했고 투자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간다는 조건까지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일본 국내 반응을 취재하던 중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동차 업계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부담을 지게 되었습니다. 토요타, 혼다, 닛산 등 주요 기업들의 주가가 일주일간 15% 이상 폭락했고 일본 농업계도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 조건으로 인해 큰 타격을 받았죠. 일본 국민들의 반응도 싸늘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공정한 거래인가? 라는 의문이 곳곳에서 제기되었습니다. 한국의 상황은 더 복잡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된 것은 서울을 직접 방문하면서부터였습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그동안 무관세 혜택을 누려온 터라 갑작스러운 25% 관세 부과는 일본이나 EU보다 더 큰 충격이었죠. 하지만 한국의 대응 방식은 달랐습니다. 서울에서 제가 목격한 것은 예상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성급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여러 차례 전문가 회의를 열어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했죠. 경제학자들, 통상 전문가들,
기업 관계자들이 모여 치밀하게 분석한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단기적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결론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주요 경제 연구소들이 발표한 분석 보고서를 읽어본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무리한 조건을 수용하는 것보다 시장 다변화를 통한 리스크 분산이 더 효과적이라는 분석이 설득력 있게 제시되어 있었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감정적인 반응보다는 이성적인 토론이 줄을 이뤘습니다. 성급한 합의보다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고, 특히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원칙적인 협상이 중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었습니다. 제가 만난 한 한국경제연구원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이 제시한 조건들을 자세히 분석해보니 겉으로는 혜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한국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는 구조였습니다. 15% 관세 인하보다 투자 조건으로 잃는 것이 훨씬 많았죠. 7월 초 한국 정부가 마침내 협상에 본격적으로 나섰을 때 저는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3개월간 철저히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2025년 9월 4일 새벽, 저는 긴급히 조지아주로 향했습니다. 전날 밤 현대자동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이 합작으로 건설 중인 배터리 공장에서 대규모 단속이 벌어졌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죠. 현장에 도착한 제가 목격한 것은 20년간 기자 생활을 하면서도 본 적 없는 충격적인 광경이었습니다. 미국 이민세관단 속국과 국토안보수사국 요원들이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대규모 작전을 펼쳤습니다. 헬기까지 동원된 가운데 현장에서 475명이 체포되었고 이 중 300여 명이 한국인이었죠. 하지만 이번 단속이 이전과 다른 점은 그 방식이었습니다. CNN이 입수한 영상을 본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국인 기술자들이 손목과 발목, 허리에 쇠사슬로 묶인 채 연행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중범죄자를 다루는 것 같은 장면이었죠. 이것이 정말 동맹국 국민을 대하는 방식인가? 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셀리 존슨 공장 관리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어요. 한국인 기술자들은 모두 합법적인 비자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녀의 말을 들어보니 상황이 더욱 복잡했습니다. 체포된 한국인들 대부분은 단기 방문 비자나 전자여행허가로 입국했지만 이들의 업무는 기술적으로 취업활동으로 분류될 수 있었죠. 하지만 제가 더 깊이 취재하면서 발견한 것은 이 문제의 구조적 모순이었습니다. 한국의 한 고위 관료가 파이낸셜 타임스에 털어놓은 말이 핵심을 짚었습니다. 기업들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 있다. 역대 여러 정부가 한국 기업들에게 미국 산업에 투자하라고 압박해왔지만 정작 프로젝트를 제때 완료할 수 있는 단기 비자는 충분히 허가해주지 않았다는 것이었죠. 실제로 조지아주 관계자들도 이를 인정했습니다. 한국인 노동자들의 애매한 서류 문제에 대해 오랫동안 눈감아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첨단 배터리 제조 같은 단기간의 건설 작업을 위해서는 이런 방식이 관례였죠. 그런데 갑자기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 것입니다. 타이밍도 의심스러웠습니다. 한국이 정식 무역협정 서명을 거부하고 있는 시점에서 벌어진 일이었기 때문이죠. CNN은 이를 협상 압박 카드로 해석했고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이 3,500억 달러를 약속했지만 이제 동맹 정신에 반하는 행동에 경악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트럼프의 국경수장 톰 호만이 CNN과의 인터뷰에서 한 발언이었습니다. 더 많은 작업장 단속 작전이 있을 것입니다. 이는 한국뿐만 아니라 모든 외국 기업들에 대한 경고로 해석되었죠. 저는 이 순간 이것이 과연 정당한 법 집행인가 아니면 정치적 압박 수단인가? 라는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 정부의 대응은 신속했습니다. 주미 한국 대사관에서 총영사와 영사들이 현장으로 급파되었고 외교부는 즉시 미국 측에 강력히 항의했죠. 하지만 일주일간 구금된 한국인들의 상황은 참담했습니다. 가족들과의 연락도 제한되었고 변호사 접견도 쉽지 않았습니다. 한국 국민들의 반응은 정치 성향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보수 성향의 조선일보는 동맹국 간에는 있을 수 없는 무자비한 체포 작전이라고 비판했고 진보 성향의 한겨레는 이것이 동맹국을 대하는 방식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이런 반응을 보면서 제 초기 판단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미국 MSNBC가 분석한 내용이었습니다.
트럼프가 자신을 먹여 살리는 한국의 손을 물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어떤 거래라도 트럼프 정부와 하면 거대한 별표가 붙는다. 수십억 달러를 약속해도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결국 일주일 후 한국인들은 전원 석방되어 한국행 전세기를 탔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한국인 기술자들은 다시는 미국에 가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 한마디가 제 마음을 크게 움직였습니다. 과연 이것이 미국이 원하는 결과였을까요? 한국인 기술자들이 떠난 후 저는 조지아주에 남아 그 여파를 지켜보았습니다. 제가 목격한 것은 미국 당국조차 예상하지 못한 연쇄 반응이었습니다. 현대-LG 배터리 공장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 공장은 첨단 전기차용 배터리를 생산하는 시설로 정밀한 기술과 노하우가 필요했죠. 한국인 기술자들이 떠나자 12개 생산 라인 중 10개가 가동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단순한 인력 부족이 아니었습니다. 배터리 제조의 핵심 기술과 품질 관리 노하우를 가진 사람들이 모두 한국으로 돌아간 것이었죠. 셀리 존슨 관리자를 다시 만난 저는 그녀의 변화된 모습에 놀랐습니다. 이제야 그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녀의 말처럼 미국 현지 직원들은 기본적인 장비 조작은 할 수 있었지만 복잡한 공정 관리와 품질 최적화는 어려웠습니다. 공장 가동률이 90%에서 15%로 급락하면서 지역 경제의 도미노 효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공장과 연계된 부품업체 23곳 중 18곳이 생산량을 줄여야 했고 물류업체, 포장재 업체는 물론 공장 직원들이 이용하던 식당과 상점들까지 매출이 감소했죠. 사바나 카운티의 실업률이 한 달 만에 3.2%에서 7.8%로 급상승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지역 언론들의 반응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사바나 모닝 뉴스는 경제정책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예상치 못한 영향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썼고 애틀랜타 저널 컨스티튜션도 한국 기업 투자의 지역 경제적 중요성을 새삼 조명했습니다. 저는 이런 변화를 보면서 상황의 복잡성을 더욱 실감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다른 한국 기업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조지아주에 추가 투자를 검토하던 SK이노베이션이 계획을 재검토한다고 발표했고 LG화학도 증설 계획을 일시 보류했습니다. 안정적인 사업 환경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다는 이유였죠. 삼성은 미국 출장 지침을 강화했고 단기 비자 소지자는 출장 기간을 2주 이내로 제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지아주 경제개발청이 발표한 자료를 본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투자 지연으로 인한 경제적 영향이 47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조지아주 연간 예산의 상당 부분에 해당하는 규모였죠. 지역 정치인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조지아주 하원 의원 존 바커는 지역 경제의 중요성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사바나시 시장 반 존슨도 한국은 우리의 소중한 경제 파트너라며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워싱턴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연방 정부는 법 집행과 경제 정책은 별개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죠. 제가 조지아주에서 만난 한 지역 상공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정치 게임의 희생양이 된 것 같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가져다준 일자리와 경제적 혜택을 이제야 제대로 알게 되었어요. 이 말을 들으면서 저는 제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미국의 정책이 정당하다고 생각했는데 현장을 직접 취재하면서 그 이면의 복잡한 실상을 보게 된 것이죠. 현대자동차 CEO 호세 무뇨스는 이번 단속으로 인해 배터리 공장 가동이 최소 2-3개월 지연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8,500개의 일자리를 약속했던 프로젝트가 이제 불확실해진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면서 과연 이것이 미국이 원했던 결과일까? 라는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의 즉각적인 대응에 놀랐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현재 출장 중인 직원들은 즉시 귀국하거나 숙소에 머물 것을 권고한다고 발표했고 구금된 직원들의 즉시 석방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국에서는 새로운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서울로 향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제가 목격한 것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은 분노하거나 굴복하는 대신 조용하지만 체계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었습니다. 통상교섭본부 회의실에서 김현수 본부장을 만난 저는 그의 침착함에 놀랐습니다.
우리는 원칙에 기반한 협상을 진행하겠습니다. 조지아주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신중한 접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이죠. 김 본부장의 이 말에서 제가 느낄 수 있었던 것은 한국 정부의 확고한 의지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한국이 이미 6개월 전부터 다양한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수출 시장 다변화였습니다. 유럽연합, 동남아시아, 중동 지역으로의 수출 확대 계획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었고,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정부와의 경제 협력 논의가 이미 상당히 진전된 상태였죠. 수석 무역특사 요한 쿠가 저에게 들려준 이야기는 더욱 흥미로웠습니다. 유럽 시장에서의 반응이 매우 긍정적입니다. 독일 기업들이 우리 기술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특히 독일 폭스바겐이 한국 배터리 도입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유럽 수주가 300% 증가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기술 자립도 강화였습니다.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분야에서 자체 역량을 키우는 프로젝트가 가속화되고 있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등 핵심 산업의 공급망 다변화 작업이 한창이었죠. 세 번째는 국제 공조 강화였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국가들과의 정보 공유와 협력이 확대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놀란 것은 한국 기업들의 적극적인 호응이었습니다. 삼성, LG, 현대차, SK 등 주요 그룹들이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 프로젝트에 동참하고 있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체코 공장 증설을 결정했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폴란드에 새로운 배터리 공장 건설을 발표했죠. SK 하이닉스도 아일랜드에 연구개발센터 설립 계획을 밝혔습니다. 동남아시아와 중동 지역에서도 놀라운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정부와 전기차 산업 협력 협정이 체결되었고, 현대자동차는 인도네시아에 20억 달러 규모의 전기차 공장 건설을 확정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가 한국의 청정에너지 기술에 강한 관심을 보였고, 사우디 아람코는 SK 이노베이션과 50억 달러 규모의 협력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미국 수출 비중이 전체의 34%에서 23%로 줄어든 반면 유럽 수출은 18%에서 28%로, 동남아시아 수출은 12%에서 19%로 늘어났습니다. 수출 대상국이 분산되면서 리스크도 크게 줄어들었죠. 한국 경제가 예상보다 훨씬 견고하다는 것이 입증된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국내 여론의 변화였습니다. 조지아주 사건 이후 한국 국민들의 인식이 달라졌습니다.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78%가 단기적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원칙적인 협상을 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40대 이상 중장년층의 지지율이 89%에 달했죠. 일방적인 요구에 굴복하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기업들도 정부 정책에 동조했습니다. 제가 만난 한 대기업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기적 손실보다는 지속 가능한 성장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장기적 관점에서 정부 정책을 지지합니다. 이런 반응을 보면서 저는 한국 사회의 성숙함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의 대응이 매우 전략적이고 효과적이라고 평가했고, 파이낸셜 타임스도 한국이 도전을 기회로 전환시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저 역시 한국의 이런 체계적인 접근에 놀랐습니다. 김현수 본부장과의 마지막 인터뷰에서 그가 한 말은 저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굴복하지 않고도 우리만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저는 한국의 선택이 결코 고집이나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부에서도 예상치 못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저는 미국 내부의 분위기가 조지아주 사건 이후 미묘하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제가 만난 여러 관계자들의 반응이 이전과는 달랐기 때문이죠.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미국 자동차 업계였습니다.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자동차 제조 업체협회 긴급회의에서 놀라운 사실이 공개되었습니다. 한국산 부품에 대한 의존도가 예상보다 훨씬 높았던 것입니다. GM, 포드, 크라이슬러 등 주요 자동차 회사들이 생산하는 차량의 핵심 부품 중 35%가 한국 관련 기술에 의존하고 있었고, 특히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는 의존도가 78%에 달했습니다. 포드 모터스의 수석 부사장 마크 필즈가 저에게 털어놓은 속내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 관계가 원활하지 않으면 우리 전기차 생산 계획의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한국 기술 없이는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워요. GM의 메리바라 회장도 비슷한 우려를 표명했죠. 장기적으로 보면 상호 협력이 양국 모두에게 이익입니다.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모두가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 지원이 현실화되기 시작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조지아주에 계획했던 80억 달러 규모의 배터리 공장 증설이 재검토되었고, 포스코가 엘라베마주에 추진하던 20억 달러 규모의 철강 공장 건설도 일시 보류되었습니다. 이는 미국 내 일자리 창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죠. SK이노베이션 프로젝트만으로도 예정되었던 2만 3천 개의 일자리가 불확실해진 상황이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반응도 예상과 달랐습니다. 골드만삭스는 한미 관계 불확실성이 미국 전기차 산업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고, JP모건도 해외 투자 위축이 미국 제조업 경쟁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제가 월스트리트 관계자들을 만나보니 그들의 우려는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조지아주, 엘라베마주, 텍사스주 등 한국 기업 투자가 집중된 지역의 의원들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조지아주 상원의원 존 오소프는 저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조지아주의 중요한 경제 파트너입니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일자리 창출이지 일자리 파괴가 아니잖아요. 엘라베마주 상원의원 토미 튜버빌도 비슷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엘라베마주 경제의 핵심 축입니다. 균형 잡힌 정책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한국 기업들과 함께 성장해왔는데 이제 와서 그들을 밀어내는 것은 현명하지 않아요. 하지만 연방정부의 기본 입장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존 밀러 통상부 대표는 저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지속하겠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브랜든 카터 이민단속국 간부도 법 집행은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반복했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변수가 나타났습니다. 중간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조지아주, 엘라베마주 등 주요 경합주의 여론이 변화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조지아주에서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본 저는 놀랐습니다. 경제정책은 지역 경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답한 유권자가 67%에 달했고, 연방정부 정책이 지역 이익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응답도 61%였습니다. 특히 조지아주 사바나 지역 주민들의 반응은 더욱 직접적이었습니다. 한 지역 주민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떠나면서 우리 동네 경제가 어려워졌어요. 그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경제가 희생되어서는 안 되지 않을까요? 실리콘밸리 기술업계도 가세했습니다. 테슬라, 애플, 구글 등 주요 기업들이 한국과의 기술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정책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테슬라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를 통해 한국은 배터리 기술의 핵심 파트너라고 공개적으로 발언했죠. 워싱턴의 계산에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변화를 지켜보면서 상황이 생각보다 복잡하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대응이 단순한 고집이 아니라 치밀한 전략에 기반한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협상의 실제 진행 상황은 더욱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워싱턴에서 미국 정부의 복잡한 내부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들이 예상하지 못한 연쇄 반응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앞서 제가 목격했던 정치적 균열과 경제계의 압력이 이제 구체적인 움직임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9월 15일 월요일, 제가 목격한 첫 번째 변화는 디트로이트 자동차 업계의 전례 없는 움직임이었습니다. GM, 포드, 크라이슬러 빅3 CEO들이 예정에 없던 긴급 화상회의를 열었고, 그 다음 날 곧바로 워싱턴행 전용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제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이들이 가져간 것은 단순한 건의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투자 중단이 미국 자동차 산업에 미칠 구체적인 타격을 수치로 정리한 긴급 보고서였습니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78%에 달하는 한국 기술 의존도는 백악관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한 자동차 업계 관계자가 저에게 털어놓은 속내는 심각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조지아주 사건 이후 우리는 패닉 상태입니다. SK이노베이션이 80억 달러 투자를 재검토한다고 발표한 순간
우리 전기차 로드맵이 완전히 흔들렸어요. 그의 표정에서 절박함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지역 정치인들의 움직임이었습니다.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주 주지사가 9월 16일 워싱턴을 전격 방문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상황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캠프 주지사는 백악관 회동에서 조지아주 경제가 위기에 처했다며 긴급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KIB 엘라베마주 주지사도 같은 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우리 주의 경제 기둥입니다. 연방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지역 경제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이런 발언들이 공개적으로 나온다는 것 자체가 연방정부에 대한 상당한 압박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놀라운 것은 한국의 대응이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다시 만난 김현수 통상교섭 본부장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마이클, 우리는 이미 플랜 B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실 이게 처음부터 우리가 준비했던 진짜 플랜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의 말이 무슨 의미인지 저는 곧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지난 5개월간 진행해온 시장 다변화가 단순한 대안책이 아니라 장기적 전략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미국 수출 비중이 34%에서 23%로 줄어든 것은 타격이 아니라 의도된 결과였습니다. 우리는 특정 국가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제 구조가 얼마나 위험한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김 본부장이 제게 보여준 자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유럽 수출이 28%로 동남아시아 수출이 19%로 늘어나면서 한국 경제의 안정성이 오히려 향상되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실제로 독일 폭스바겐과의 배터리 공급 계약이 300% 증가했고 인도네시아 전기차 공장 건설도 본격화되고 있었습니다. 사우디 아람코와 SK이노베이션의 50억 달러 협력 협약은 중동 시장 진출의 교두보가 되었습니다. 9월 17일 제가 목격한 워싱턴의 분위기는 한마디로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백악관 내부에서는 연일 긴급회의가 열렸고 국무부와 통상부 관계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한국 측에서는 어떤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무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백악관 관계자가 저에게 털어놓은 말이었습니다. 조지아주 사건 이후 모든 공식 채널이 막혔어요. 이런 상황은 처음입니다. 더욱 당황스러운 것은 한국 기업들의 연쇄적인 대응이었습니다. 삼성은 미국 출장 지침을 강화했고 LG는 구금된 직원들의 즉시 석방을 요구하며 모든 협력 사업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현대차는 아예 미국 사업 환경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발표했습니다. 실리콘밸리마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테슬라, 애플, 구글 등 주요 기술 기업들이 한국과의 협력 중요성을 공개적으로 강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일론 머스크의 한국은 배터리 기술의 핵심 파트너라는 엑스포스트는 백악관에 상당한 부담을 주었습니다. 9월 18일 마침내 백악관에서 정책 전환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한국과의 건설적 대화 재개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김현수 본부장의 반응은 단호했습니다. 대화 재개를 원한다면 먼저 조건이 있습니다. 조지아주 사건에 대한 공식 사과, 재발 방지 약속, 그리고 상호 존중에 기반한 대등한 협상이어야 합니다. 제가 20년간 취재해오면서 이런 상황은 정말 처음이었습니다. 미국이 먼저 협상 재개를 요청하고 상대국이 조건을 제시하는 상황 말입니다. 한국의 전략적 대응이 완전히 협상의 판도를 바꿔놓았습니다. 9월 19일 금요일, 드디어 양국이 협상 재개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전과 완전히 다른 협상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한국이 수세가 아닌 공세적 입장에서 협상에 임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김현수 본부장이 협상장으로 향하면서 저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이클, 이제 진짜 협상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굴복하지 않는 선택이 얼마나 올바른 것이었는지 보여드릴 것입니다. 9월 20일 토요일, 저는 지난 5개월간의 취재를 마무리하며 워싱턴에서 서울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창밖으로 내려다본 태평양 위로 석양이 지고 있었고 저는 그동안 목격한 놀라운 변화를 되돌아보고 있었습니다. 어제 한미 양국이 협상 재개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 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합의가 특별한 이유는 그 과정에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미국이 먼저 대화를 요청했고 한국이 조건을 제시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김현수 통상교섭본부장과의 마지막 인터뷰에서 그가 한 말이 아직도 귀에 맴돕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원칙을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그 원칙이 결국 우리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자신감과 함께 깊은 만족감이 묻어났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한국이 이 모든 과정에서 보여준 전략적 대응이었습니다. 25% 관세라는 위기를 오히려 경제구조 개선의 기회로 활용했습니다. 미국 의존도를 34%에서 23%로 줄이면서도 전체 수출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유럽 시장이 28%, 동남아시아가 19%로 확대되면서 한국 경제는 더욱 균형 잡힌 구조로 변화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 국민들의 성숙한 반응이었습니다. 조지아주 사건 이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78%가 원칙적인 협상을 지지했습니다. 단기적 손실보다 장기적 이익을 택한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대응도 놀라웠습니다. 삼성, LG, 현대차, SK 등 주요 그룹들이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 프로젝트에 적극 동참했습니다. 현대차의 체코 공장 증설, LG에너지솔루션의 폴란드 배터리 공장, SK하이닉스의 아일랜드 연구개발센터 등 새로운 투자가 잇따랐습니다. 더욱 주목할 만한 것은 중동과 동남아시아에서의 성과였습니다. 사우디 아람코와 SK이노베이션의 50억 달러 협력 협약, 인도네시아 20억 달러 전기차 공장 건설 등 새로운 파트너십이 활발하게 체결되었습니다. 미국 내부의 변화도 극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의 완고함을 비판하던 미국 언론들이 이제는 전략적 대응이라고 평가를 바꿨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과 파이낸셜 타임스가 한국이 도전을 기회로 전환시켰다고 분석한 것도 이런 변화를 보여줍니다. 저는 취재를 시작할 때 한국의 선택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의 요구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5개월간의 취재를 통해 완전히 다른 관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고집이 아니라 장기적 비전에 기반한 치밀한 전략이었습니다. 부산항에서 한국산 자동차들이 유럽과 동남아시아로 향하는 배에 실리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지난 5개월간 한국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원칙을 지키며 신중하게 대응한 결과 이제 한국은 대등한 입장에서 진정한 협상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이클 앤더슨의 5개월간의 취재는 단순한 무역 분쟁 보도를 넘어 한 나라의 전략적 선택과 그 결과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기록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협상이 어떤 모습일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한국이 충분히 준비된 상태로 임할 것은 분명합니다. 굴복하지 않는 선택이 결국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사례가 보여주었습니다. 2025년 9월 20일 현재 한미 협상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굴복하지 않는 선택은 국제사회에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원칙과 준비된 전략이 있다면 강대국의 압박에도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더 유리한 위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사례는 앞으로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국가들에게도 중요한 참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기적 손실을 두려워하지 않고 장기적 이익을 추구하는 전략적 사고, 그리고 국민적 지지에 기반한 일관된 정책 추진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한국의 이번 대응 방식이 옳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다른 접근이 더 나았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